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유정. 지은이 춘원 이광수. 춘원 이광수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흙이 있지만 유정, 무정 또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들어온 이름이면서 지독히 안 읽어본 책. 그래서 동사무소에 들러 빌려봅니다. 무정은 빛이 되어 있어 쉽게 빌려보았으나 유정은 데스크에 물어보니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는 있지 않고 교차 빌림을 통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하여 그 수고를 하고 빌려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광수님 이름을 대니 데스크 젊은 남자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저자가 이광수가 맞느냐고. 그렇다고 대답하며 저 또한 이광수라는 이름의 어감이 옛날 마냥 춘원 선생님만을 떠오르지는 않네요. 광수 생각에 광수가 생각나고 연예인 이광수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째 다시 물어보는 데스크의 젊은 남자분의 어감에서는 춘원 이광수님만을 배제한 내용으로 내게 다가오며 잠깐 외로움을 느꼈고 살짝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이제 벌써 20세기 초의 작가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왠지 제 세대가 끝자락이라는 생각에서이고, 허탈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그 암울했던 역사 속 위인들이 대중에게서 멀어져 간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각설하고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정과 무정을 묶어서 생각해 왔기에 둘을 함께 읽었고 또 제목에서부터 대립되는 뜻이기에 비교해 봤습니다. 무정은 사회적인 소설이고 유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무정은 무정한 세월 속 대중들에 관한 것이고 유정은 정이 너무 넘쳐 고뇌하는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정은 사회 계몽 내용이고 유정은 지극한 개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정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나라는 1인칭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필자의 친구인 최석과 최석의 친구 딸 정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최석이 필자인 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야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은 친구가 죽고 고아가 된 정임을 거두어 자신의 자식들과 같이 키우게 된다. 그때 정임의 나이 8살이었고 몇 달 위 동갑인 친딸 수님과 쌍둥이처럼 함께 학교 보내고 함께 키운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도 항상 수님보다 정임이 더 잘하고 얼굴이나 심성 또한 수님보다 정임이 월등하다. 그로 인해 최석의 아내는 정임을 미워한다. 이를 알면서도 최석은 마음만 끓이고 정임을 불쌍히 여길 뿐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임이 어린 티를 벗고 숙녀가 되어감에 따라 아내가 정임을 미워하는 것이 단지 수님과의 차이가 아니라 씨앗 다툼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수님이는 22등으로 정임이는 1등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정임이는 학교의 규정에 의해서 교비생으로 동경여자 고등사범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로 학교에서 결정했다. 그로 인해 이제는 가정의 불화가 없어지려니 하는 마음에 최석은 기뻤다.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간 정임이 많이 아프다는 전보를 받고 최석은 일본에 가서 이것저것 보아주고 왔는데 그것이 사단이 되어 아내는 아이의 정임과 최석이 인륜을 저버리는 짓을 했다고 단정한다. 사건의 실마리는 이렇다. 정임과 함께 있던 룸메이트가 정임의 일기장을 정임이 아픈 틈을 타서 최석의 아내에게 붙였고 일기장의 내용은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정임이 따뜻이 거두어준 최석에게 아버지 이상의 사랑을 느낀 것이었다. 거기에 정임이 각혈을 하고 이에 최석이 정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최석의 부인은 정임이 최석의 아이를 가졌으며 낙태를 해 쫓아간 것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써서 분한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임의 일기장을 보여준다. 최석이 돌아와
부인이 앙칼지게 질투를 했지만 학교 선생으로, 교장으로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에 마음을 위로해 주다 안 되니 무시했는데, 급기야 수업 시간에 몇 년을 애지중지 키웠던 제자들에게까지 웃음거리가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며 최석의 사건은 이제 사실로 굳은 뿌리를 내렸다. 최석은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한 것이다. 이제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정임에게 나누어주는 편지를 남기고 몇 달 살아갈 돈을 쥐고 조선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마지막으로 동경으로 가서 정임을 보고 떠나려 하매 정임의 자신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알고 논리학과 윤리학 그리고 이지력과 의지력으로 살아온 최석은 생리학적, 심리학적 최석이 되어 감정이라는 망나니에게 휘둘린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신의 모두를 태워버린다. 자신의 지방을 태우고 골수를 태우고 생명까지 태운다. 지위, 명성, 습관, 시대사조 등등으로 일생에 눌리고 눌렸던 최석의 자아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한 번 일어난 정임을 향한 이 감정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들불처럼 점점 퍼져만 갔다. 그러나 사람으로 그럴 순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 감정을 죽이려 시베리아로 떠난다. 그리고 무의식에서 그리워하던 바이칼 호수를 향해 떠난다. 그곳에서 정임의 아버지와도 잘 알았던 예전의 학교 선생이었던 알을 만난다. 그의 아내는 그의 제자였다. 선생과 학생의 사랑에 사회는 분노했고 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같이 죽으려 했으나 밤새 헤매이다가 장엄하게 아침해가 뜨는 것을 보며 둘이 함께 살기로 한다. 살아서 새 세상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의 소식을 듣기 위해 신문을 꼭 보았는데 그 신문에 난 기사로 최석과 정임의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의 결백함까지 예상하고 있었다. 알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인의 도움과 함께 최석에게 이야기하며 최석을 위로하지만 최석은 알 부처의 생활에 대하여 일종의 불만과 환멸을 느낀다. 아마도 최석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정은 생물학적으로 변했지만 정신만은 아직도 윤리학에 갇혀 꼼짝을 못하는가 보다. 끝내 정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리라 결심하고 시베리아 산골로 들어간다. 정임은 정임대로 자신을 가두어 키워준 은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생각하며 최석을 찾기 위해 수님의 집에 오고 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을 뉘우치며 두 처녀는 시베리아로 최석을 찾아 떠난다. 마침내 최석을 찾고 필자인 나도 최석, 정임, 순인과 합류하지만 최석은 시베리아 오두막에서 끝내 사망한다. 무정과 마찬가지로 유정의 끝맺음 또한 소설의 원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깔끔한 전달력의 마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최석이가 자기의 싸움을 이기고 죽었는지 또는 끝까지 지다가 죽었는지 그것은 영원한 비밀이어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그의 의식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순간에 그의 의식에 떠오르는 건 오직 하나가 정임이었으리라는 것만은. 지금 정임이가 그의 가슴에 엎어져 울지만은 정임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건만은 최석의 가슴은 뛸 줄을 모른다. 이것이 죽음이란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르라 공주가 생각납니다.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아도니스를 낳은 여인이지요. 미르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녀의 부모는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쁘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신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죠. 더군다나 미르라의 아버지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모시는 키프로스 섬의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가 에로스에게 미르라에게 아버지와 있을 때 큐피드의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 화살을 맞은 미르라는 아버지를 사모하게 되고 죽을 결심을 하지만 미르라의 유모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는 낫다라며 만류합니다. 유모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미르라를 왕 키니라스의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결국 왕은 딸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것을 알고 딸을 죽이려 하나 미르라는 아라비아 반도로 도망치며 신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들은 그녀를 몰량나무로 변신해 줍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에는 새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분만의 여신 에일레이테이아의 도움으로 몰량나무에서 아도니스가 태어나고 공교롭게도 이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의 가슴 아픈 사랑이 됩니다. 어쩌면 이광수님도 미르라의 신화를 모티브로 유정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째 신화 속의 유모가 말하는 어떤 일도 죽음보다는 낫다는 문장과 유정에 나오는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의 문장이 오버랩되면서 어떤 경로로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신화를 모티브로 이광수님 자신의 생물학적 감정이입을 꽉 채운 소설이 유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비단 이광수님의 것만은 아니요. 모든 사람의 생물학적 감정이지요. 소위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때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윤리 도덕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사회가 개인의 행복의 기준을 놓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만큼 제어 장치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최석이 윤리학적 인격과 생물학적 감정에서 치열하게 싸운 만큼 우리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어도 개인의 차이로 어느 정도 모두 인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합당한 기준에 서도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최석과 정임에게 대한 이 기록을 믿고 그 두 사람에게 대한 오해를 풀라. 이 당부의 말은 요즘 세상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 아니면 말하지 말자. 본 것이라도 진실에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섣부르지 말자입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짜 뉴스가 판치는 요즘, 특히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